네, 안녕하세요. 오늘 캐다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바이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강송희이고요. 우선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국공학대에서 동적 의사결정 연구실을 셋업 중입니다. 이번 3월에 부임을 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의 이제 모토는 미래를 설계할 때 사람을 중심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정해봤는데요. 먼저 거시 환경의 변화를 살짝 살펴보고, 간략하게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코드 인터프리터와 프롬프트로 쉽게 푸는 분석 문제에 대해서 양대 축인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처리와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도 이제 생성 AI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실무적인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기술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미 2023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생성 AI를 게임 체인저로 정의를 했고 사회와 산업 차원의 신중한 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국 정치, 경제 지도자 2,000명이 매년 참여하는 포럼이고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이 푸시하는 만큼 우리 사회 경제적인 산업적인 그 대응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빨라도 사실은 안 되고요. AI가 경제를 평균 2배로 성장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기업의 생산성 증가 차원에서 이제 AI를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준은 16%포인트, 그리고 이제 4%포인트 더 올라간 부분은 교육을 병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됐었고요. 미국 경제 규모와 컨텍스트를 이제 감안했을 때 35년까지 8,50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역시도 460조 원 2030년까지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맥킨지나 이제 다양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예측한 결과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정도 예측이 사실 예측된 그 어떤 그 규모 자체는 규모의 숫자의 정확성 자체는 보시지 않아도 되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는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예측 AI와 생성 AI가 있는데 예측 AI는 정통적인 인공지능 기술로서 그리고 최적화학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비자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기술인데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잠재 시장 규모나 실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생성형 AI보다 크다. 전 산업에 적용이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생성형 AI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의력적인 부분이나 공감적인 영역을 진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이 두 AI 유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 AI 같은 경우는 타블라 데이터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입력으로 받아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NL 코드로 NL 코드라는 게 노코드, 로코드죠. 지시하고 명령하면 이제 출력이 예측 값이라든지 패턴 인식 결과라든지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역시 데이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가 들어가서 자연어로 대화하면서 지시하고 명령을 하죠. 생성형 AI의 가장 좋은 파격적인 혁신은 이제 자연어로 우리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생성형 AI 출력은 사실은 그럴듯한 생성된 데이터.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머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제 자연어에 다양한 제약을 가해서 노암 촘스키의
이제 언어적인 유형, 레벨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제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혁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폭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입력 데이터와 배역폭을 고려를 했을 때 메타의 이제 수석 사이언티스트죠, AI 사이언티스트 얀 루쿤이 얘기한 건데 이제 언어와 시각적인 대역폭 자체가 초당 대역폭 자체가 비교를 해보면 시각적인 인식 시각적인 데이터의 대역폭이 언어적인 대역폭보다 데이터의 대역폭보다 160만 배 이상이 더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가 시각적이고 이제 언어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것을 위해 하는 것 자체 3년 동안 이제 학습한 것들을 기계가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지식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에서 비롯이 되고 기계가 시각과 같은 고대역폭의 감각 입력을 통해서 학습하지 않고는 인간 수준의 AI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이제 많은 한계를 실제로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한계도 있지만 다음으로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LLM의 한계를 살펴본다면 현실 세계의 고차원적인 복잡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LM이 텍스트 기반의 언어 공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어떤 연속적이고 고차원적인 공간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물리 법칙이나 현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추상적으로 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레이어를 하나 덮어 씌우지 못하는 거죠. 하이 레벨로. 그래서 모든 상황과 변형을 일일이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머신 자체의 한계죠. 그리고 이제 논리 추론 계획 능력의 한계. 실제로 기계가 하는 추론이 실제 추론이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LLM 자체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오토리그레시브 구조로 공작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논리적인 추론이나 계층적인 계획, 프로세스, 일관된 사고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 실제로 상호작용 자체가 어렵죠. 텍스트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세계를 관찰하거나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상식과 직관이 부재합니다. 실제로 상식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노인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서 이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과 문화권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만, 머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합의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지속적인 기억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장기적인 기억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LLM을 이제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턴으로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어떤, 보완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의존성과 안정성 문제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얀 루쿤의 그 평가는 사실상 데이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편향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는 역시 이제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기억, 추론, 계획 등 복합적인 능력이 모두 통합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개선이 됐지만, 이제 그 층이 이제 깊어질수록 우리 오차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이제 수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오차 자체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생성 모델 역시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예측 AI와 예측이나 최적화 AI와 이제 생성 AI의 이제 시장 규모를 살펴봤을 때 이 양쪽이 둘 다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지만 어쨌든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산업에 적용된다. 그래서 AI를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하고 배워야 하겠죠. 업스킬링도 하고, 리스킬링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예측 개요를 살펴보시면, 사실상 예측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어떤 이제 마오이 부족이나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여러 그 커뮤니티의 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라는 거는 과거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족들의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야가 이제 과거에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초점이 되어 있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합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다음 프레임의 시간대,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세적인 어떤 트렌드를 그려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포캐스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의 목적은 예측과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예측의 의미를 많이 상실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의 어떤 설계나 질문의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과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단순한 설명을 선택하는 원칙으로 모델을 구성을 해야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오컴을 먼도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을 바라볼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컴사 쪽의 이제 데이터, 다루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은, 일종의 어떤 시스테믹한 접근이죠. 공학적인 접근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능을 올리는데 이제 실제로 동작하고 성능을 이제 높이는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데이터 과학 부분은 굉장히 설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의 표현과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계층적인 구조는 지식의 DIKY 피라미드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피라미드의 구성 요소는 사실은 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이제 맥락과 의미를 부여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패턴을 인식하고 적용해서 지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존 경험과 다양한, 기술과 도메인을 통합해서 통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는 형태로 이제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과정인 거죠.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경험과 가치와 맥락 정보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평가하고 뭔가 예측을 해서 조직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제 추론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표현 기법에는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망을 이용해서 지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지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절차적으로 지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지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학습의 이제 유형도 좀 사실은 이제 좀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 이론에 따른 정보의 이제 이전, 이제 그런, 이론에 따른 그 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식의 표현 방법과 데이터 표현 방법과 동떨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조지 복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을 위한 모델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모든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하는 과정, 추상화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나 이제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하고 다시 그 예측을 설명할 수 있다면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모델이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보내는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그 스타팅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해서 유명한 출력을 생성하는 건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한 예로서 이제 회귀 모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X를 받아서 Y를 내놓는 그런 이제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의 한 예죠. 그리고 현대적인 접근법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 교재에서 여러 가지 판이 나왔어요. 이 교재, 지금 4판인지 5판인지가 나왔는데, 이 판에서 보면은 사실은 네 가지 사고면으로 나눠놨어요. 인공지능을.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거,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행위와 사고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식 표현과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학습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적인 부분, 사고의 흐름을 이제 표현하고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제 추론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언어 모델만 있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힘들어요. 계속 틀린 답을 내놓고 이게 틀렸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하죠. 틀렸다면 죄송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나 이제 스트리밍 실행 공간을 이제 할당받아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모듈과 함께 LLM을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챗 GPT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성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두 가지 축인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생성 AI로 푸는 회귀 문제는 먼저 이제 회귀라는 것 자체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연속적인 실수값을 가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의료비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가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연속적인 목표 변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제 예측의 성능이 좋으면 의사결정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비용 절감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 파급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귀 모델이 성능이 좋다는 건 무엇은 의미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예측 정확도를 통해서 이제 오차를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설명력도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정계수, R-squared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의 이 모델이 데이터의 어떤 분산에 어느 정도를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력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MA, 뭐 MSE, RMSA 이런 것들은 오차 기준의 어떤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지표입니다. 실제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RMSE 하고 R-스퀘어드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로서 보험과 의료비 청구액 예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와 비즈니스 문제를 좀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가 이제 고객의 개별 의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자체도 확률적인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고객에게 이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거나, 보장을 좀 너무 낮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만족도와 또 직결되는 문제고, 이익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측을 부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의 예측을 부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고객별로 예상 의료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를 해보면, 먼저, 정밀 예측을 해보자. 고객별로, 어떤 의료비 지출의 예측을 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자체는 이 매핑을 해보자. 문제 정의해서 매핑을 해보자면 숫자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회계 문제다. 입력은 나이, 성별, BMI, 자녀 수, 흡연 여부, 지역 같은 것들이 있고, 출력은 의료비 지출액, 타겟 변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은 캐글에 있어요. 캐글에 있는 걸 사용했고, 이게 이제, 보험 데이터셋인데, 실제로 이제 링크, 강의 노트를 공유 드릴 테니까 링크를 따라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수와 설명, 타입,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접근 전략은 데이터를 먼저 이제 받았으면은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제로 평가해서 이제 최적화해서 실제로 모델이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원하는 크리테리아에 들어오면은 비즈니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성과 지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 값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만약에 MA로 쓴다라고 했을 때 1000불 정도 안에서 오차를 잡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고객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우리가 잡자. 이거는 사실은 모델의 지표가, 모델의 지표가라기보다는 어떤 보험사의 의료비 지출을 통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익 보장,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의 지표죠. 그리고 지급 대용비 대비 수익률도 프로젝트의 지표인 거죠. 모델 자체의 기술적인 지표는 예측 정확도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은 데이터가 품질이 잘 관리돼야 되고, 항상 똑같아요. 이 데이터 품질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모델을 재학습해서 피드백 룩을 잘 만들어주고, 윤리적인 프레임워크를 잘 구축을 해서 이제 편향을 최소화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AI를 이제 요새 뭐 안드레아 카프라스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질문을 잘 하고 맥락을 잘 제공을 하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원하는 걸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의료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의료비의 결정 요인을 찾고 특정 조건의 고객이 얼마의 의료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약에 조건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예측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석의 이제 첫 걸음은 이제 기술 통계,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탐색적인 분석을 합니다. 탐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를 하고, 탐색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치형 변수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점수형 변수의 요약을 해줍니다.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범주형 변수의 분포를 보시면
남성이 사실은 676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는데 흡연자가 훨씬 많아요. 비흡연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별로 보면은 남동쪽 부분이 이제 가장 많죠. 이렇게 지역은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범주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를 살펴볼 수 있고 데이터에 그리고 수치적인 변수 요약을 보면은 age, BMI, 자녀라든지 이제 실제로 지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나이 분포와 BMI의 분포 그리고 이제 로그를 취한 의료비 지출의 분포 그리고 흡연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의료비 차이를 나타내는 박스 플롯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BMI에 따라서 그리고 흡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료비 지출을 플롯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로. 그리고 상관관계 히트맵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흡연 여부와 의료비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죠. 여기 흡연 여부는 이제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나이와 BMI에도 의료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죠. 0.3, 0.2 이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인 탐색적인 분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의 결정 요인을 중요도에 따라서 정렬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게 간단하게 이제 그 코드가 이제 생성이 돼요. 코드가 생성이 되고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피처블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그 챗GPT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스모커, BMI, 에이지, 칠드런, 리전, 섹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역정렬이 돼서 나오죠. 거의 뭐 62%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흡연 상태, 흡연하는지 안 하는지, BMI가 21%를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13%를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1%, 2% 내외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거는 변수 간의 단순한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회귀 분석이나 이런 그 복잡한 다별난 관계에 대한 분석은 그러니까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를 이제 메저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회귀 분석이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과관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 변수의 중요도라든지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어떤 기여도를 평가하고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분석은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결정 요인들의 후보군을 탐색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탐색적인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죠. 두 번째 질문으로 35세 남성 BMI가 32.5고 자녀가 둘이고 흡연을 하는 고객의 의료비를 예측해줘요.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코드를 자체적으로 이제 챗GPT가 생성해서 이제 그 예측을 해보니까 예측 값이 나오죠. 약 38,803달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그 값의 예상 의료비를 예측했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실제 전체 보험 데이터의 특성과 실제 의료비를 학습한 모델이고 1338명의 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데이터부터 특성이 나오죠. 그리고 모델은 뭐냐 입력 데이터가 그렇고 학습 데이터
기반이 그렇고, 이제 모델은 뭘 썼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썼는데, 비선형성과 변수 간 상호작용을 잘 포착하는 앙상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 트리를 생성해서 각 트리의 예측을 평균해가지고 과적합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거. 이건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요한 변수일수록 예측에 많은 기여가 있죠. 영향을 미치고 기여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거죠. 예측에 사용된 입력값은 그 데이터 포인트 자체가 35세, 메일, 32.5 BMI, 자녀가 2명, 스모킹 스테이터스는 yes. 이게 이제 사실 주요 영향 변수죠. 그래서 변수 주요도 기반 해석을 해보면 변수 BMI age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은 흡연자고 BMI가 높고 중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높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거의 4만 달러로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사점은 흡연 여부는 예측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BMI가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히 흡연자의 경우에 위험증으로 분류돼서 보험료가 급등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스모커를 그 흡연 스테이러스를 노로 바꾸면 얼마나 예측값이 변하는지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사실적인 분석,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제 카운터 팩추얼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만일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예상 의료비를 이제 예측한 결과를 보면 6,000달러로 예측이 돼요. 흡연 여부 하나만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3만 달러 이상이 이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에서 흡연의 의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다. 이렇게 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흡연자 조건 그대로 놓고 이제 BMI가 높아질수록 의료비가 이제 증가하는지를 보는 이제 민감도 분석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의 조건을 놓고서 BMI를 이제 여러 가지를 놓아주면서 어떻게 의료비가 이제 바뀌는지를 살펴보면 BMI 30 이상부터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만과 흡연이라는 리스크가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4만 달러 이상의 이제 예측값이 이제 그 민감도 분석 결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성형 AI로 푸는 분류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티피컬한 문제죠. 분류라는 거는 종속 변수가 이산적인 범주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주형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분류에 속한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결과는 특정 범주의 소속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는 입력이 어떤 고객의 행동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료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라벨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주형 라벨을 붙이는데 분류의 방식이나 유형은 이진 분류와 이제 멀티 클래스 분류로 나뉘는데 이진 분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개의 범주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중 멀티 클래스 분류는 3개 이상의 범주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액셔너블 인사이트를 바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를 해서 스팸이면은 걸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조건에 다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분야는 고객 관리라든지 금융사기 탐지라든지 의료 진단, 의료진 인식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확도도 있고 혼동 행렬을 활용한 이제 예측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타입 1 오류 그리고 타입 2 오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클래스를 나눠 놓은 건데 실제로 포지티브 긍정인데 예측도 긍정이면 맞은 거죠. 이거는 이제 참 긍정이고 실제가 네거티브인데 예측도 네거티브예요. 이건 참 부정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거짓 긍정이죠. 그리고 실제가 긍정인데 예측으로는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거짓 부정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혼동행령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타입 1 오류는 거짓 긍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false alarm이죠. 정상 거래를 사기로 오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입 2는 이거 거짓 부정이기 때문에 잘못 탐지된 거죠. 정상으로 사기 거래를 정상으로 오판한다든지 이게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 도메인 산업이나 응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어떤 오류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핵심 성능 지표를 살펴보면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뭐 F1 스코어, 그리고 ROC 같은 곡선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사기 탐지 같은 경우는 이제 FP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최우선이죠. 거짓 경보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의료 진단 같은 경우는 재현율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false negative를 비용이 높기 때문에 false negative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래서 질병을 놓쳤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탐지의 목적이나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 이탈 예측을 이제 조화롭게 평균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F1 스코어인데 이 F1 스코어는 F 점수의 첫 번째 오더죠. 그래서 이제 이탈자 포획과 오탐 지점이 균형을 이제 이렇게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류 보험 사기 탐지의 시나리오와 이제 비즈니스 문제는 보험 사기 탐지는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류 문제죠. 사기냐 아니냐. 보험 청구가 들어올 때 이제 정상적인 청구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사기적인 청구인지를 빠르게 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응용 부분을 보면 허위 보험 청구를 탐지하고, 의료 보험 사기를 탐지하고, 상해 보험 청구 사기를 탐지하고, 이 전반적인 이제 사기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제 수익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문제 정의는 각 보험 청구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진 분류다. 사기 청구인지 아닌지 정상 청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자의 나이, 보험 가입 기간, 보험 정책 정보, 사고 관련 세부 사항 같은 특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분류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은 이제 캐그레 역시 있고요. 그래서 프로드 리포티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 여부를 나타내는 이제 보험 청구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제가 공유드린 강의 노트에 있는 캐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샘플 수는 1000건밖에 안 되지만 변수 수는 4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기 여부가 들어가 있는 프로드 리포티드 목적 타겟 변수가 있죠.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고객 가입 기간이 있고요. 나이가 있고 보험 한도 등급, 자기 부담금, 우리 이제 자기 부담금은 뭔지 다 아시죠? 예. 어느 정도 그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연간 보험료, 사고 유형, 충돌 유형, 사고 심각도, 그리고 이제 청구 금액, 사기 신고 여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분석 절차는 역시 이제 전처리, 그 다음에 실제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좀 그 분석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제 예측 모델링을 하는 거죠. 결측 처리와 불필요한 컬럼 제거하는 부분 이제 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에 이제 그 데이터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뭐 진행해 달라라든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결측치를 처리할 때 이제 평균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제 제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나눠서 이제 다양하게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EDA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코드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이제 타겟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고 불균형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치형 변수는 뭐가 있고, 범주형 변수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겟 변수 분포를 보면 약간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 청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총 청구 금액 분포와 사기 신고 여부에 따른 청구 금액 차이를 살펴보면 사기 청구가 좀 더 높아요. 그죠? 청구 금액이. 그리고 이제 청구 금액의 분포를 보면 그 거의 종 모양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 수치형 변수 요약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논문에 쓰이는 기술 통계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범죄형 변수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제조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피처별 중요도를 정리해 주세요라는 부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 지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처별 중요도를 역정렬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분산적인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18% 정도, 17,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사고의 심각도, 그다음에 어떤 취미, 그리고 그 클레임하는 프로퍼티 특성,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청구 금액 자체도 5위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피처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요도 관점에서 보면은 타겟 변수를 위한 상관 행렬을 먼저 구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 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변수들을 범주형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그 피처별 중요도를 한 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상관계수를 놓고 보면은 심각도가 40% 정도의 상관을 보여주죠. 그래서 0.4 정도를. 그래서 이제 이 severity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거 원래 이제 기존 피처별 중요도에서는 4위 정도 됐었죠. 토탈 클레임 어마운트도 0.16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상관 계수로 봤을 때는 이제 피처별 중요도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인시던스 시비리티별 사기 청구 보고된 비율을 한번 시각화해 볼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주된 피해 이런 부분이 이제 높을수록 굉장히 프로드 리포트 레이트이 높다. 0.6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리비얼 데미지인 경우는 사기 청구가 없죠. 거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수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임포턴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상황계수 행렬이랑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제 예측 분류 모델을 수립하고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썼듯이 우리가 분류기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다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기간이 11개월이고 연간 보험료가 1,500달러, 그리고 취미는 체스인 가입자가 심각한 사고와 연관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기의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관련 피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40개. 그 중에서도 관련된 피처들만 고려해서 예측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주어진 포인트에 대한 예측도 수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길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예측 성능을 우리가 이제 선택된 4개 변수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가 이제 예측 성능을 봤을 때 82.7% 정도, 정밀도는 65.7%, 재현율은 62.2%, F1 스코어는 63.9%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ROC, AUC를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꼭지 왼쪽 위 꼭지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활처럼 휘어진 부분이 그 왼쪽 위 꼭지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분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예측해보니 예측된 사기 확률은 58%나 된다. 취미가 체스고 뭐 이런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도 반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양한 조건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취미가 캠핑이고 사고가 경미하다면 사기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19%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심각도와 취미 조합이 사기 가능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근거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각각의 고객 조건을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과 변수 중요도에 근거해서 도출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용된 예측 모델은 앙상블 모델, 우리가 이제 분류기에서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각 트리는 훈련 데이터의 일부 피처를 사용해서 연관된 피처들을 사용해서 분류 규칙을 학습하고 최종 확률은 다수 트리의 예측 결과를 평균해서 산출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변수는 네 가지. 사고 심각도, 취미, 총 청구 금액, 가입 기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예측들은 단순 규칙이 아니라 과거의 통계적인 패턴, 과거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한 판단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복합적인 변수 조합을 효과적으로 포착해내는 앙상블 모델.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입으로 쉽게 티피컬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본 것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왔냐면 어떤 문제를 적용할지 문제 유형을 일단 문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 전략을 세워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의 이제 플로우는 이 중요한 변수, 결정 변수들이 뭐냐. 그리고 이제 예측 모델 수립한 예측 모델의 어떤 성능 정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예측을 해보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측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제 모델을 설정한 근거를 물어보고 반사실적인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입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활용할 때 전처리 팁은 파일 업로드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엑셀 우리 타블러 데이터들을 올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CSV나 엑셀 파일 형식이 좋고요. 파일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이제 사실은 범주형 변수가 뭔지,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수치형 변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파일링하는 패키지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PD 판다스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HTML로 떨어뜨려 주기도 합니다. 전처리 루틴을 자동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생성 AI 물어보면 자동으로 해주기도 해요. 범수형 변수를 인코딩할 때는 라벨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결측치나 이런 범주형 변수를 데이터 결측치 처리하고 범주형 변수 인코딩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 특성을 보면은 어떤 인코딩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EDA를 자동으로 하는 자기가 이제 그 정형적으로 적용하는 탐색적인 분석의 플로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프로파일링 하는 그 패키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자기의 플로우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챗GPT는 파일 이름을 이제 exec 매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을 올리고 나서 이제 항상 이제 메모리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그 파일명을 관리하시고 이제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거시환경의 변화에서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용 전처리 요청을 말로 표현하면 업로드한 보험 그 CSV 파일에서 결측치를 처리하고 범주형 변수들을 수치형으로 변환해줘. 그리고 총 보험 청구액의 상위 5% 이상인 이상치를 식별해줘. 이상치 처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치 처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데이터의 특성과 상황과 비즈니스 응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플로우와 이제 입으로 이제 하는 다양한 그 사례,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죠. 두 가지 사례를 티피컬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녹화해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50분 컷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어떤 그 추가 질문이나 강의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